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대미 수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황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무관세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25%가 됐는데 일본은 16일부터 15%의 관세를 물고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자동차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보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월 2일에 상호관세 부과되기 전에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미국의 관세는 0%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10%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8월부터 우리가 부담하는 게 15%입니다. 거기에 이제 품목관세 대상 품목은 또 별도의 품목관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기업들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제가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적용을 해서 징수한 관세액을 나눈 건데요. 그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4월에는 이제 0.2%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12.6%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이제 말씀대로 9월 달부터 일본산 자동차는 15%, 우리는 25%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미국의 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현대차가 현지에서 지금 가격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한 번 반영을 하면 쉽게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히 조금 그거를 고통을 좀 감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상당히 이제 해당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는 무관세였기 때문에 그 세금이 올라간 폭이 훨씬 더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 기아차는 일단은 감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게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보증이나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이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7월 30일에 무역 합의 기본 합의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말씀하신 그런 좀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전략 투자 MO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면은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무역 합의를 이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한 1,500억 달러는 소위 마스가라 그래서 조선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부 금융 패키지로 지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일 전략 투자 MOU를 보시면 그냥 미국이 보내라 하면은 그냥 현찰을 100일 안에 보내는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경제지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통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가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면은 외환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추측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이제 뭐 통화 스와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를 많이 갖고 있고요. 맞아요. 미국 국채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 국채 비중이 한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현금은 또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감당할 수 있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상호관세 15%로 낮춰놓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해줄 바에는 그냥 25% 관세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네. 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대학 교수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은 예전에 민주당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의원으로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다소 이제 트럼프 정책에는 좀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부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의 요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게 맞다면은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제1의 수출 시장이고 쉽사리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면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속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25% 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상호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올해 안에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 2심에서는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위법이다라고 나오면 정책이 또 바뀌는 겁니까? 일단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연방대법원은 9명의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약간의 판례의 성향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 중에 6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보니 연방대법원은 좀 일부 보수화된 게 맞다라는 게 전체적인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의 판례가 하급심 판례를 뒤집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1, 2심 모두 이제 행정부가 패소를 했지만 연방대법원이 꼭 하급심의 판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설사 그게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습니다. 다른 수단도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무역적자 같은 경우는 통상법 122조라는 게 있어서요. 한시적으로 관세를 또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이 알려진 통상법 301조라 그래서 상대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관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설사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다른 카드를 꺼낼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면은 상호 관세 뭐 이렇게 제껴두고 품목별 관세를 엄청 부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미 철강 제품은 이제 맞아요. 25%에서 예. 50%로 올라갔고요. 구리 제품도 5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5%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지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언급했고 아직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게 반도체하고 의약품이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거든요. 빠르면은 10월 달, 뭐 추석 명절에 나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관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강과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미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을 추가하는 절차들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강은 이미 1차 절차를 끝냈고요. 2차 절차를 또 곧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품목별 관세 조치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을 사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고 계세요. 실제 기업인 분들도. 네. 근데 지금 현재 소송, 연방대법원에 가 있는 소송은 네. 대상인 조치가 그 소위 아이파 관세라고 부르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따르는 상호 관세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상으로 한 관세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 50% 관세는 그 소송과는 관련이 없이 계속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도 문제인데 품목 관세가 더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좀 빨리 되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막심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어떤 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높고요.
그리고 뭐 집 한 채, 중산층 집에 가보면은 집에 텔레비전이 한 2대, 3대 이렇게 있고요. 자동차도 2대 이상.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대비 훨씬 더 큰 소비 시장이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의 영향이 분명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 시장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미 FTA를 많이 체결했지만 기체결한 FTA를 좀 개선 보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CPTPP라고 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뭐 일본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라든지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한번 갈까 말까, 가입을 할까 말까 좀 현재 검토 또는 망설이는 단계이긴 한데 그런 협정을 대체적 수단으로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상품만을 수출하는 그런 전략에서 좀 상품과 서비스의 융복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AI와 요새 유행하는 AI와 로보틱스 등을 결합을 시켜서 좀 더 다른 데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제조업의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그 분야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값을 안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통을 감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관세 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 정부에서 이걸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운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는 게 뭐 무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처럼 계속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가 최대한 조금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이 시기는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차원에서 뭐 시장 개발이라든지 뭐 이 산업 분야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정부하고 같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면도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갈 예. 때만 해도 제가 만났던 중소기업 CEO들이 네. 뭐 안 되면 4년 버텨보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이런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일종의 집중호우 같다. 근데 예전에 장마처럼 뭐 이런 집중호우는 좀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은 멈추긴 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보면 통상 환경의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WTO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또 그 안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그런 자유무역의 시스템이 조금 변질되고 있다. 그 변화 아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게 저는 임시방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전략 마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대미 투자가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더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책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비자 문제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조지아 구금 사태를 다 경험을 했지만 미국에 가야 하는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스타나 B1 비자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 의회 관계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미 의회 관계자들도 비자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공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또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투자를 고민했던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선의에서 호의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어떤 개선하자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 회기마다 이렇게 발의가 되긴 했는데 번번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항공기 투자는 물론 최근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법 자체를 통과하는 데에 뭐 하원의 435명, 상원의 100명 의원들의 관심을 다 받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일단 조지아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국가 전체로 방송이 되는 그런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진 사건 이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개선을 점을 찾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같이 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네. 취업 전문직 비자요. H-1B 비자라고 하던데 이 수수료를 트럼프 대통령이 100배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뭐 논란이 되니까 뭐 신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가서 이제 파견을 나가시는 분들의 비자 시스템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H-1B 비자는 뭐 칠레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서 일부 쿼터를 받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H-1 비자는 이제 소위 전문직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박사라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한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 조지아 사태에서의 그런 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성격보다는 좀 새로 만들어진 공장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안정화시키고 또 일반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이다 보니까 H-1B 비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만 불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대책은 호주 사례처럼 E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벳 E 타입의 비자가 네. 있는데 그 비자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비자 법안이 그 방식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도 그 E 타입의 비자의 쿼터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 정부에 한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쿼터를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그거는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법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는 아마도 현재 시스템 하에서 현 네. 법체계 하에서 뭔가 좀 불편함이 없도록 부당함이 없도록 조금 더 뭐 비원 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CBP라고 해서 국토안보부의 그런 단속을 하는 이민 단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양국 정부 간의 논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자 같은 경우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방의회를 상대로 네. 또 이번에 가셔서 이제 의원들도 많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조지아 구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실장님도 그동안은 좀 관심이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대폭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전에는 아는 사람들이 좀 소수의 의원들이었다면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좀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지아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고 하잖아요. 현대 기아차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또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인터뷰 네. 기사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쉽게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정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그런 우리 투자자들, 우리 기업들한테 또 한국 정부에게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문서화된 제도화된 그런 개선책들을 마련해줘야지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한국 국민들도 안심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 주재원 가서 이제 좀 영주권을 받고 이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불법 이민도 이미 일부는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한국의 대기업 주재원들도 미국 가서 근무하는 것들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정주 여건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좀 좋아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현실들을 좀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장치가 좀 마련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그
시진핑 주석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잠깐 앞서 이제 네. 인터뷰하신 김준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틱톡 매각건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이제 그 미중 합의로 가는 관문을 하나 좀 통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틱톡 서비스가 틱톡이라는 어떤 그 이름에 중국 기업이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는 데에 또 공화당의 마가 운동이 틱톡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미국으로 안착을 시키고 미중 간에 좀 합의를 모색하는 거는 분명히 좀 중국한테는 큰 시그널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좀 미중 간의 어떤 협상 과정을 보면 핵심 광물이라든지 중국한테 좀 끌려가는 모양새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던 미중 간의 정상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미국 국내 정치 부분인데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만 남은 3년차, 4년차 임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했던 관세 정책, 통상 정책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둬야 되는, 성과를 확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미중 합의 가능성은 좀 어느 때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중 간의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한테 아무래도 조금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이제 방미하셔가지고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한미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도 한번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좀 타결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